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45페이지 당좌자산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기 전에 그 이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총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8문제, 그 다음 원가액의 5문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근데 그 이런 문제가 재무회계 부분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재무회계는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그렇죠. 실계는 그냥 그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 할 만한데, 실계의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론을 하라고 하면은 이론은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보면은 꼭 문제가 매번 나오던 데서 안 나오고 한 두세 문제는 또 이상한 데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12문제 정도 맞추면 대박이고 한 10문제만 맞춰도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문제는 10점 까이고 시작한다. 그런 마음 너무 성의가 없나요? 네, 성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매번 나오는 거 있죠? 매번 잘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위주로만 공부하시고 그거는 나오면 꼭 맞으셔야 되세요. 그거마저 틀리면은 맞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 꼭 맞으시고 네, 그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은 가감히 하지 마세요. 해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분개나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제가 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또 이제 풀 건데, 풀기 전에 이론 문제, 당좌자산 이론 문제 나오는 유형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집 보면은 앞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론 문제를 유형별로 쫙 이론을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정리하는데 저는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것도 볼게요. 당좌자산 부분에서 나오는 이론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물음이 나와요. 두 번째 유형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유형이 대손에 대한 문제인데 시험에서 다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가 1번부터 4번 문제까지인데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인 것은 1번에 우표하고 수입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표 들고 가면 현금 주나요? 그럼 수입인지 들고 가면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에요. 수입인지는 들고 가면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지를 사죠. 이건 세금 낸 거라고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수입인지 산 거는 인지대 낸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2번에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네,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받을 어음이잖아요. 현금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3번에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긴 맞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세 가지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 합한 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예금인데 뭐가 설정됐대요? 질권이 설정됐다죠. 질권이 설정됐다 이 말은 담보가 설정된 거예요. 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찾았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통예금이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을 때 현금성 자산인 거지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당좌거래개설 보증금 같이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하여 분류는 금융상품 중에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상품,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인데 만기가 질권이 해지될 때까지겠죠.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은 당좌예금 통장 깰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은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4번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얘는 현금성 자산이 맞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맞고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딱 봐도 답이 2번이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지 뭐예요? 자, 3번은 풀었었죠. 네, 풀었는데 거기 6번 한번 다시 볼게요. 6번에 선일자 수표가 있죠. 여러분들 선일자 수표는 뭐냐? 이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선일자 수표. 자, 얘는 수표상의 발행일 있고 수표상 발행일, 그 다음에 실제 발행일 있죠. 실제 발행일이 있는데 수표상의 발행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4월 10일이었다. 실제 발행일이 4월 2일이었다. 수표상의 발행일보다 실제 발행일의 앞선 수표를 선일자 수표다라고 해요. 얘가 먼저죠. 네, 얘가 먼저인 수표, 실제 발행일이 먼저인 수표를 선일자 수표다라고 하는데 이 선일자 수표를 딱 받았어요. 4월 2일 날에 받았는데 수표를 딱 봤더니 수표의 발행일이 4월 10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0일까지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돈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경우에 발행하냐면요,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돈 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수표를 한 장 써줬어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자예금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4월 10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예. 뭐 그럴 때 발행하는 수표가 선일자 수표단 말이에요. 보통 다 기다려줘요. 상가능상. 안 기다려주면 수표가 부도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4월 10일까지 보통 기다려주는데 4월 10일까지 돈을 못 찾죠. 예, 돈을 못 찾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예. 엄하고 똑같은 걸로 보고 받을 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받을 엄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근데 엄도 그 엄을 가지고 있으면 엄상의 지급일까지 돈을 못 찾는 거잖아요. 예, 수표도 즉시 지급되는 게 아니면은, 돈이 즉시 지급되는 수표가 아니면은 엄하고 똑같아요. 예, 지급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하냐면요, 받을 엄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받을 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빠져먹고 갔을 거예요.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8페이지 보세요. 자, 18페이지 그 상단에 참고로 현금 부분에 보시면은 참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해서 1번에 선일자 수표가 있죠. 끝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엄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4번 볼게요. 4번에 다음의 자료를 보고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번에 현금 시재액은 현금이 맞고 2번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맞아요. 여러분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예금.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거고, 4번에 당좌개설 보증금은 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썼잖아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 네, 그래서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정기 적금이 있는데 만기가 2018년 5월 10일이에요. 그럼 2017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만기가 일단 3개월을 넘었죠.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으면은 무조건 단기 아니면은 장기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에 속하겠어요? 1년 이내니까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 시험에서 출제되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그 단기 매매신권과 관련된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보시면은 다음은 주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단기 매매증권이 100주이고 취득단가가 1000원이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10만원이었죠. 자, 장부가가 10만원인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100주가 한 주당 2,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20만원이 된 거죠. 그럼 단기 매매증권의 가액을 10만원만큼 업 시켜줘야 되겠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현재 장부상의 금액은 10만원 더하기 10만원 해가지고 얼마가 돼요? 20만원이죠. 차변에 잡히는 단기 매매증권 금액이 20만원이죠.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현재 장부상 금액. 자,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6번에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30만원이다. 그럼 기말에 분결해야 되겠네. 시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10만원이죠.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은 어디에 속해요? 얘는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한 거는 맞잖아요. 수익이 발생한 거는 맞는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여기에 판관비를 빼요. 판관비를 빼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아, 이걸 제가 다 쓰고 있다니. 뒤에 나와 있는데 보고 읽으면 되는데 이왕 쓴 거니까 다 쓸게요. 네,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최종 이익이 무슨 이익이 나오느냐? 단기 순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플러스 되는 거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밖에 없는데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자, 그러면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있죠. 계정 과목이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는 무조건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얘가 어디 속하는지. 자,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러한 계정 과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원을 받다. 그럼 차변의 현금 6만원. 그 다음에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배당금 수익 6만원. 그리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면 돼요. 배당금 수익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 B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15만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12만원이다. 단기매매증권이 15만원이 있었는데 기말의 시가가 12만원이 됐으니까 얼마를 빼면 돼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을 3만원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3만원 이렇게 와요. 그럼 영업의 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일단 영업의 비용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되는데, 자, 영업의 수익이 16만원, 영업의 비용이 3만원 해서 퉁 치면은 영업의 손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7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2017년 3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 고래 주식 1000주를 주당 만원에 현금 취득하였다. 뭐 그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식을 얼마에 팔았대? 300주를 주당 9,000원에 처분하였죠. 분결을 해봐야 되겠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샀을 때 얼마예요? 3월 1일 날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1000만원이었겠죠. 자, 얘를 팔았죠. 얼마는치를 팔았어요? 300주를 팔았으니까 300주 곱하기 300주를 팔았으니까 만원 하면은 300만원이 빠지겠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이 빠지고 돈을 얼마 받냐면요, 300주를 주당 9,000원에 처분했죠. 270만원. 그럼 300만원짜리를 270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실 보는 거예요? 30만원 손실 보겠죠. 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감소가 되겠어요? 네, 30만원이 감소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8번. 8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7번 했죠.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오, 머리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8번. 다음 자료는 주 대한물산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 세계물산 주식 내역으로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2017년 2월 11일 처분 시 분계로 가장 오른 것은, 자, 2016년 11월 1일 날에 150만 원 주고 샀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 자, 그 다음에 2016년 말이 됐더니 시가가 160이 됐대요.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올려주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10만원이죠. 그럼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은 160인 거죠. 얘를 팔았어요. 예, 팔았기 때문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60이 빠지겠죠. 네, 빠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140만원에 팔았죠. 140.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손실 20만원 발생한 거죠. 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9번 보시면은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거는 그 4번의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된다는데 그게 틀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자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끝까지 다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계정을 분류하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에 보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란 곳에서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분류가 되느냐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주식 중에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 걸 단기 매매 증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 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데, 주식 중에서 만약에 주식 중에서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매도 가는 증권으로 써요. 나중에 뒤에서 투자 자산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정확하게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 10번에 주 영광은 제1기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100주가 주당 2만원이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200만원이었겠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200, 대변의 현금 200.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한 주당 시가는 25,000원이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가 200만원인데 기말에 한 주당 25,000원이 됐으니까 평가액이 얼마가 돼요? 250만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의 가치가 50만원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만큼 올려주면 돼요? 50만원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50만원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 평가액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5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주 영광은 2기 1월 1일에 한 주당 3만원에 50주를 매각하였다. 50주면 반 판 거죠. 그럼 250의 반이면 얼마예요? 125만원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한 주당 지금 2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부상에. 거기에 반인 125만원을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150만원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2기에 한 주당 3만원에 50주니까 150만원. 그럼 차변의 현금 150이잖아요. 그럼 처분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5만원만큼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죠. 125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운데 제2기 12월 31일 한 주당 시가는 2만원이었다. 그럼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는 125만원이에요. 200에서 50을 더한 250에서 125를 뺐더니 장부가가 125만원이죠. 자, 근데 긴말에 평가했더니 5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된대요? 2만원. 해서 금액이 얼마가 돼요? 100만원이 된 거죠. 그럼 125만원짜리인 게 100만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만큼 까지 끼면 돼요? 25만원만큼 까지 끼면 되겠죠. 그럼 평가선 기말이니까 평가 손실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2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풀 줄 알면은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는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번과 같은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푸는데. 제가 딱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하나하나 분개를 이렇게 차분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시험이 60분 만에 다 풀어야 돼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과 같은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괜히 건드렸다가 풀지도 못하고 틀리면은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른 걸 다 풀고 난 다음에 풀 거 없을 때 그때 푸는 문제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봤고 이제 11번부터 대손에 대한 문제죠. 풀어볼게요. 11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은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채권인 것은 2번이 답이 되겠고 12번 이런 문제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추가 설정액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이냐 그런 거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2017년도 말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다.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추가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럼 5천만 원의 1%니까 대손 추산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손 추산액은 5천만 원의 1% 해서 50만 원만큼이 추산액이 돼요. 그럼 5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되게 하라잖아요. 근데 이미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래요? 20만 원이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분개하면 돼요? 30만 원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개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30, 대변의 대손 충당금 30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가 된다라고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일반 기업 폐기준에 따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경우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기업의 기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만 원이다. 니은의 7월 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9만 원이 해수 불능되었다. 그럼 니은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외상대금 띄인 거니까 외상 매출금 빼야 되겠죠. 9만 원.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9만 원 빼면 되겠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개잖아요. 자, 그럼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12만 원 있는 상태에서 9만 원을 뺐죠. 그럼 현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3만 원인 상태예요.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인데 얼마로 지금 추정이 된대요? 띄일 것 같은 금액이 16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만 원에서 9만 원을 뺐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3만 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산액이 16만 원이니까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설정하면 돼요? 13만 원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상각비는 1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13번 디귿에 12월 31일 현재 연령분석법을 통해 파악된 해수 불능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손 추산액 있죠. 띄일 것 같은 금액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14번인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은 14번에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5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 단기의 대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었다. 일반 기업 폐기준에 따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한 금액이죠.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그 채권의 장부가액이다라고 해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빼야 되는데 그 현재 채권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추산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되게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50만 원일 거예요. 장부가액은 4,950만 원이 될 건데 회계 처리할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산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대게 하라니까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50만 원이 될 거고 채권이 5천이니까 4,95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분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단기에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5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썼겠죠? 그럼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되게 하려면은 추가로 45만 원어치 더 분개하면 되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45에서 5만 원 더하면 50만 원이죠, 결국은.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장부상 50만 원인 거예요. 장부가액은 4,950, 3번이 답이 되겠고 15번 주 한강은 기말에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보충적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기말에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자, 2천의 1%이면은 추산액이 얼마가 돼요? 20이죠. 자, 그러면 상황 1을 봤더니 자,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니까 채권 떨고 대손 충당금 10만 원 빼야 되겠죠. 돈 띄었을 때. 상황 2는 대손금 회수한 거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 살려주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떨었고 다시 살려줬으니까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 있는 상태예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있었던 거 대손이 발생해서 없애고 대손금 회수해서 다시 살려준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계상해야 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는 게 답이에요? 20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기말에 아니다. 10만 원이죠. 10만 원. 잘못 이야기했어요. 자, 10만 원 있는 상태니까 20만 원이 되게 하라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10만 원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다른 건 다 알아야 되겠다. 자,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 문제 읽어볼까요? 주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기말 잔액 4,5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그럼 얼마가 뜰 것 같은 거예요? 90만 원이 뜰 것 같은 거죠. 자, 근데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만 원이었고 단기 중 32만 원이 대손 발생했으면은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뜰 것 같은 금액은 90인데 8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니까 추가로 얼마 원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82만 원만 더 분개하면 되는데 분개를 하실 때 미수금이죠. 미수금이니까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야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틀린 것은인데 이거는 그냥 분개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딱 답이 4번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회계 처리 일부를 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돼 있죠. 매출 채권인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대손 상각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18번에 주세원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럼 매출 채권이 기초가 5만 원, 단기 발생한 게 50, 현재 차변에 55만 원이 있죠. 근데 해수가 20만 원 됐으니까 매출 채권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35만 원이 있죠. 그럼 현재 추산액이 얼마가 되느냐? 예, 추산액은 35만 원에 몇 퍼센트를 설정하고 있어요? 1%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3,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T계정 보는 방법은 그냥 매출 채권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그 차변은 증가 금액, 대변은 감소 금액 해서 남아있는 잔액은 35만 원인 거고 대손 충당금은 대변 항목이죠. 그 대변에 만원, 차변에 8,000원이니까 2,000원이 남아있는 거죠. 증가 만원, 감소 8,000원에서 남아있는 잔액이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추가로 얼마원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예, 1,500원어치만 더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500원어치 더 분개하면 되는 거고, 순장부가액이니까 채권 잔액이 35만 원이잖아요. 35만 원에 지금 몇 퍼센트가 뛸 것 같은 거예요? 3,500원이니까. 자, 매출 채권은 35만 원. 그다음 충당금은 3,500원. 이렇게 되겠죠.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라 하더라도 결산일 날에 1,000원, 1,500원씩 더 분개하면 결국은 3,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의 장부가액은 34만 6,500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죠. 자, 19번 갈게요. 주 강교는 매출 채권 기말 잔액 2,8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정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었으며 기중에 정기 대손 발생액 중 20만 원이 해소되었대요. 그러면 해수에 대한 분개는 차변에 현금이 20 들어올 거고, 해소된 돈이 현금이었다라고 하면 현금 20.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20 이렇게 됐겠죠.
그럼 대변 대손 충당금 20이 더 증가되겠죠. 원래 있었던 거 30에서 20을 증가시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는 상태예요? 50만 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겠죠. 대손 추산액이 2,800만 원의 1%이죠. 2,800만 원의 1%이면 얼마가 떼일 것 같은 거예요? 28만 원이 떼일 것 같은 거죠. 자, 근데 충당금 잔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라고 썼죠. 50만 원. 충당금 잔액이 50이 있는 상태니까 옛날에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차변의 대손 삼각비 50, 대변의 대손 충당금 50.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충당금이 28만 원만 잡히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니까 얼마를 빼면 돼요? 22만 원 빼고 환입을 해야 되겠죠. 대손 삼각비 환입에 대한 분계.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시면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다음 계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걔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자, 근데 만약에 이 대손 삼각비가 판관비였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삼각비였으면 거기에 대한 환입도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게 답이 1번이에요, 얘는. 자, 여기까지 대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21번 볼게요. 21번에 다음 항목들 중에서 유동자산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들어가면은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외우지 마세요. 이 자산이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외울 필요 없어요. 자, 22번도 마찬가지. 다음 계정 과목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인데 단기 차액금. 차액금은 부채죠. 네, 이거는 아닌데 별로 안 중요해요. 얘도. 중요한데 시험 잘 나오는데 쉬워요.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근데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21페이지 잠깐 보세요. 2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단기 투자 자산이 돼 있죠. 자,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4번은 됐어요. 4번 안 중요해요. 그 세 가지 합해가지고 단기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차변의 분계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 200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단기자 붙은 자산들 있잖아요. 얘는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하고 단기 투자 자산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23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당좌 자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당좌 자산을 모두 맞췄어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당좌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부터는 뭐 나름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